안녕하세요. 마음복지사입니다. 오늘도 우울증 완치의 맥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은 내성도 생기고 부작용도 심할 텐데요. 다행히 정신과 약은 내성이나 부작용이 많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울증 약은 부작용이 많지 않습니다. 평생 드신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먹고 있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도 보통은 우울증이 안정되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약을 끊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약에도 의존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약을 끊는 시도는 필요합니다. 약을 끊는 시도는 보통 언제 하게 될까요? 증상이 충분히 안정화되었다고 생각되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약은 증상이 안정되고 나서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복용하기를 권합니다. 우울증은 재발률이 50% 이상인 질환이기 때문에 재발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지치료가 필요합니다. 뇌세포 병변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약을 복용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약은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70% 정도 분들에게 약이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약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약물이 효과가 없는 분들은 치료가 훨씬 어렵습니다. 여에스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의학 전문 기자인 홍해걸님의 부인이기도 하죠. 유튜브 채널, 의학 채널 비욘뒤를 운영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도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 중에서 자살하려고 남편 홍해걸님에게 몇 번을 동의해달라고 했다고 하죠. 홍해걸님은 자살에 한 번도 동의를 해주지 않았고 그래서 자살을 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급성 자살 충동을 막아주는 스프라바토. 이 스프라바토는 에스케타민 염산염이라고 합니다. 코에 분사하는 스프레이 형태인데 굉장히 고가입니다. 2번 뿌리는데 80만 원 정도이고 전 코스를 다 하려면 10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비싼 치료죠. 스프라바토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한 40번 정도 뿌려본 분이라고 합니다. 여에스터님은 그분 스스로 의사이고 그 주변에 우울증 전문 의사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우울증을 쉽게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약물로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한 케이스에 여에스터님이 해당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이 심했다고 합니다. 여에스터님 같은 경우는. 여에스터님은 2022년 7월과 10월에 전기 경련 치료를 총 18회 정도 받았고 자기 평생 처음으로 우울증이 호전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에스터님은 유전적인 소인, 가족력 등으로 약물 효과를 보기 어려운 케이스였다고 하겠습니다. 여에스터님도 약물이 효과가 있는 케이스였다면 훨씬 빨리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었겠지요. 여에스터님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전기 경련 치료까지 받았다니 충격적인데요. 우울증이 있는지는 다른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도 자신이 우울증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겉으로는 쾌활해 보이는 사람 중에서도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가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지내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오히려 활달한 듯이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삶의 의미도 느끼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내색하지 않으려 하다 보니 병원에 가는 일도 주저주저 하다가 놓치게 됩니다. 우울증이 있더라도 약물로 치료되는 경우라면 오히려 행운이라고 해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고혈압약, 당뇨병약, 고지혈증 약은 평생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신과 약도 평생 드셔도 된다고 할 정도로 부작용이 많지 않은 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약의 효과는 50%가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그만큼 약을 먹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약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약을 먹으면 그만큼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것을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이왕 먹는 거 약을 먹고 고칠 수 있는 병은 아주 행운인 병이다. 이 약으로 나의 우울증은 완치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편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기 경련 치료는 말만 들어도 겁이 나는데요. 개발된 지는 오래된 치료법입니다.
효과가 좋은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즘 와서 더 주목을 받는 느낌입니다. 여 에스터님은 전기 경련 치료로 효과를 본 케이스인데 전기 경련 치료는 오랜 세월 약으로 치료되지 않은 우울증, 나에게 맞는 약을 오랜 기간 사용했음에도 자살 중독이 있는 분에게 추천드리는 치료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기 경련 치료를 할 경우에도 우울증 약은 계속 먹어야 한다고 하고요. 전기 경련 치료에도 부작용이 있는데 최근 1년 정도의 기억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회사 업무를 하는 분이라면 중요한 계약 등은 미리 메모를 철저히 해놓아야 하고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대체하거나 지원해 줄 사람을 한 사람 정도는 정해놓고 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에스터님은 우울증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던가요? 예, 자신을 계속 괴롭혔던 자살에 대한 생각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어지더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첫째, 이제는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고 노력하지 말자. 둘째, 지금까지는 가면을 덮고 많이 살아왔는데 이제는 슬프면 슬픈 표정도 짓고 화나면 화난 표정도 짓고 마스크 그만 쓰고 살자. 셋째, 가족들에게 잘하자. 28년 동안 아들이 먼저였는데 이제부터는 남편이 먼저가 될 것 같다. 더 자세한 것은 의학 채널 비온 뒤의 관련 영상을 참고하십시오. 다만 우울증은 사람마다 원인, 증상,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한두 가지 치료 사례에 너무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중심을 가지고 항상 전문의와 상의해서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 도움 없이 혼자 노력으로 우울증을 벗어날 수는 없을까요? 가벼운 증상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가벼운 우울증이라도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가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달 이상 증상이 계속되는데도 인지하지 못하거나 방치하고 있다가 우울증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상담을 해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별 이야기도 해주지 않더라라는 말이 많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불친절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의사 선생님은 환자의 말만 들어줄 뿐 특별히 조언 같은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가 무덤덤하게 듣기만 하고 구체적인 조언 같은 것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울증에 걸리면 모든 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 따뜻한 말, 긍정적인 말을 해주어도 우울증 환자에게는 부정적인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괜찮습니다. 아침에 산책만 조금 하셔도 금방 좋아지실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려도 환자는 저 의사가 내가 산책도 하지 않는 게으름뱅이라고 나를 비난하네 라고 받아들이는 식입니다. 이런 사실을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들은 알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저 들어줄 뿐입니다. 우울증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사의 이런 행동에 대해 서운한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사에게 어떤 조언을 듣기 위해 도움을 받기 위해 용기를 내서 힘들게 찾아간 것인데 이런 의사의 태도에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의사가 왜 이런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는 우울증 자체가 어떤 질환인지를 좀 더 알아보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울증은 완치가 가능합니까? 완치가 가능합니다. 우울증은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많던데요. 아마도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초기 3개월이 우울증 치료의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에서는 많은 경우에 골든타임을 놓치고 난 다음에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약을 먹으면 2주 정도 후부터는 호전이 되는데 약은 3개월에서 6개월을 꾸준히 먹어주어야 합니다. 뇌세포 병변이 충분히 안정될 정도로 초기에 약을 충실히 먹어주는 것이 재발 방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초기에 약을 먹고 좋아지면 금방 방심하고 약을 제대로 먹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울증이 재발되고 재발되면 6개월에서 1년 약을 먹게 하고
2번 재발되면 2년 약을 먹게 하고 3번 재발되면 수년간 약을 먹게 합니다. 한 번 재발할 때마다 약을 먹는 기간이 2배 정도씩 늘어나고 완치 확률은 점점 더 떨어집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경우는 더 완치가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는 분도 약을 먹고 금방 좋아졌다고 기분 좋아하더니 얼마 후 다시 재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특히 조울증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조울증의 정식 명칭은 양극성 장애 혹은 양극성 정동 장애입니다. 조울증은 조증이 생겼다, 우울증이 생겼다 하는 분들입니다. 기분이 어떤 때는 너무 고양되고 어떤 때는 너무 침체되고 하는 분들이지요. 조울증이 있는 분들은 치료 초기에 증상이 좋아지면 우울증이 나았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울증이 나아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조증이 일어난 경우였던 것인데 말이죠. 약을 먹고 금방 좋아지면 이것이 혹시 조증 현상은 아닌지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진단할 때부터 이 환자가 우울증인지 조울증인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의사들이 유념하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자가 진단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아무래도 세밀하고 정확한 진단은 의사들 영역입니다. 완치가 가능하다니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가도 재발이 생기면 치료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니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우울증 원인은 무엇인가요? 보통 4가지를 듭니다. 1. 유전적 원인, 2. 생물학적 원인, 3. 심리적 원인, 4. 사회적 원인입니다. 1. 먼저 유전적 요인입니다.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한 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 다른 한 명도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울증 발병에 유전적 요소가 작용하는 것은 명확하나 유전적 요소로 설명되지 않는 요인들도 발병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주요 우울 장애와 관련하여 일관성 있게 보고되는 유전자 이상은 없습니다. 이 2번째 생물학적 원인은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 관련 물질의 이상입니다. 뇌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 이상, 생체 리듬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갑상선 질환, 내분비 질환, 뇌졸중, 뇌종양 등 신체적인 이상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3. 번째 심리적 요인입니다. 낮은 자존감, 의존적 성격, 완벽주의자 성향이 많이 거론됩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분노와 자책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어려서 부모님의 사랑이 부족하거나 젖을 일찍 뗀 경우에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여 기쁨을 드리려 노력을 하게 되는데 잘못을 지적받게 되면 압박감을 느끼고 분노감을 쉽게 느끼며 자책을 잘하는 성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주의 이론에서 제시하는 심리적 요인도 있는데 주변의 긍정적인 강화가 결핍되거나 반복된 부정적인 경험의 결과로 해석이 부정적으로 흐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 4번째 사회환경적 원인입니다. 강도, 강간 등 충격적인 사건, 이별, 사별, 부도, 실직 등 부정적인 사건 등 삶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사회적 스트레스가 우울증 발현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숨은 원인도 있습니다. 소모된 몸과 마음을 회복하라는 내 몸의 보호작용, 쉬라는 몸의 신호, 지나침에 대한 제동, 현재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성향, 생활 리듬이 깨져버린 병적인 삶 등이 그것입니다. 우울증이 잘 걸릴 위험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자는 우울증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이후 우울증 발생률은 약 20% 정도이고 심부전 환자는 다른 심장질환에 비해 우울증 발생 위험이 더 높으며 심부전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우울증의 발생 위험도도 높아집니다. 심장질환은 암, 만성 폐질환 다음으로 우울증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다른 내과 질환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서 우울증 발생 위험이 낮아지지만 심장질환은 우울증의 발생 위험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됩니다.
성격적으로 우울증에 잘 걸리는 사람의 특성이 있기도 합니다. 착하고 마음이 약하고 야외 활동이 적고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울증에 잘 걸립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남을 배려하고 완벽함을 추구하고 정의감이 강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또 잘 걸립니다. 반대로 아무 생각 없는 낙천주의자, 참을 줄 모르는 사람, 성질 안 좋은 사람,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사람은 우울증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이제는 못돼지세요. 나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사십시오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울증에 잘 걸리는 MBTI 유형도 있을까요? ISFP나 INFP 유형이 우울증이 잘 걸린다는 말이 있고 I나 F나 P를 가진 분들이 우울증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유형,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풀지 못하고 쌓아두는 유형이 에너지 고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MBTI는 자신이 자신에 대해 평가하는 주관적 평가입니다. 따라서 평가하는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우울증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그 전에는 다른 유형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MBTI는 결과 그 자체보다는 사람들은 이처럼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받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울증 진단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관적 평가보다는 전문 의사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